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서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비추고 있었고,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 화려한 중심에는 서진그룹의 젊은 대표이사 강민혁이 서 있었는데,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를 입고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공식적인 부인인 윤서연이 아니라 도발적인 붉은 드레스를 입은 모델 출신의 내연녀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인 양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있었다. 윤서연은 파티장 가장 구석진 기둥 뒤 그림자 속에 숨죽인 채 서 있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오늘 파티의 호스트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수수하고 단조로운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남편인 민혁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뮤즈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나 질투 대신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꽉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서진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이면에서 조용히 진행해왔던 마지막 채권 연장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이 거대한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고 무능한 남편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해온 유령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의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민혁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틈을 타 서연이 서 있는 구석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표정은 조금 전의 환한 미소와는 달리 경멸과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찾고 샴페인 잔을 거칠게 흔들며 그녀에게 왜 구석에 처박혀서 분위기를 망치느냐고 쏘아붙였다. 민혁에게 서연은 그저 집안 어른들이 억지로 맺어준 정략 결혼의 상대이자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루한 여자일 뿐이었고, 그녀가 뒤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유라의 화려함과 서연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서연에게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말했고, 그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인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다. 서연은 민혁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혼 합의서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터져나오는 헛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협박하여 관심을 끌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으며, 서진그룹의 배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 출신의 그녀가 감히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를 농담으로 치부했다. 민혁은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라도 누가 볼까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서연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혁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지도 않은 채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거침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다. 그는 서연에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혼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야말로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민혁은 서연이 울며 매달리거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지만, 서연은 그가 서명한 서류를 담담하게 챙겨 넣으며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사무적이어서 민혁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졌지만, 곧 귀찮은 혹을 떼어냈다는 해방감에 취해 다시 유라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서연은 파티장을 빠져나오기 직전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반지는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나며 주인 잃은 고독함을 드러냈다. 그녀가 회전문을 밀고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밤 공기는 여느 때보다 시리게 느껴졌지만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공기는 자유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서연이 떠난 자리는 금세 다른 사람들의 소음으로 채워졌지만 그녀가 사라짐과 동시에 파티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댐에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택시에 올라타며 뒤로 멀어지는 호텔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될 자신의 진짜 삶을 위해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편 파티장으로 돌아온 민혁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주변의 임원들에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노라고 떠벌리고 있었다. 유라는 민혁의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서연이 떠난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민혁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은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한성은행장이 급한 용무가 있다며 인사도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갔다는 보고를 올렸고 이는 평소 예의를 중시하던 은행장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민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을 휘저었지만 곧이어 주머니 속에 있던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서진그룹의 건설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태성물산의 회장이었고 그는 평소 민혁에게 굽실거리던 사람이었기에 민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딱딱하고 냉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공급 단가를 전면 재조정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민혁이 당황하여 이유를 묻기도 전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혁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미간을 찌푸리며 끊긴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길한 징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홍보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민혁에게 달려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서진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당국의 불시 감사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속보가 떠 있었고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였다. 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아내인 서연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으나 그곳에는 텅 빈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서연이 평소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떠올렸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었다. 민혁은 짜증을 내며 비서실장에게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돌아와서 이 상황을 수습하라고 지시했지만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의 번호가 이미 없는 번호로 나온다고 보고했다. 민혁은 그럴 리가 없다며 직접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고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파티장이 마치 자신을 조여오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음악 소리는 여전히 경쾌했지만 민혁의 귀에는 마치 난파선이 가라앉을 때 울리는 경보음처럼 들려왔고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이켰다. 같은 시각 서연을 태운 택시는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의 번화가가 아닌 조용한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자신이 민혁의 그림자로서 행해왔던 수많은 로비와 협상, 그리고 위기 관리의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가 서진그룹을 위해 구축해놓은 인맥과 안전망은
오로지 그녀라는 사람을 신뢰하여 연결된 것이었기에 그녀가 사라진 이상 그 연결고리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새로운 유심칩을 끼워 넣었고 전원이 켜지자마자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냥을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민혁은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는데 이번에는 해외 투자 파트너인 골드스미스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그는 서진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언급하며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혁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완강했다. 유라는 당황한 민혁의 팔을 잡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닥치라고 소리쳤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민혁과 유라를 쳐다보았지만 민혁은 이미 체면을 차릴 정신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진그룹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민혁은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이혼 합의서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인정하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너무나도 비대했다. 파티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고 민혁은 텅 빈 눈으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것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거대한 성벽의 초석이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이 없는 첫 번째 밤. 서진그룹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은 그렇게 화려하고도 처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혼 도장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인 한 달이라는 시간은 서진그룹에게 있어 마치 10년 같은 고통의 세월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균열에서 비롯되었다. 강민혁 대표이사의 집무실 바닥에는 결제를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비서실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응시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었을 관할 구청의 건축 허가 문제가 갑자기 규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반려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민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기에 이런 기본적인 인허가 하나 받아오지 못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숙일 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그동안 이런 까다로운 대관 업무가 민혁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윤서연 전 사모님의 조용하고 세심한 내조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회사를 둘러싼 먹구름 같은 악재들 뿐이었고 그 어디에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주거래 은행인 한성은행에서는 만기가 도래한 기업 어음의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 회수를 통보해 왔는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서진그룹과 맺어온 파트너십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은행장은 민혁의 면담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노골적으로 그를 피하고 있었고 재무팀장은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민혁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착오나 경쟁사의 음해라고 애써 자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연이 떠난 이후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처럼 삐걱거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가지고 있던 비밀 장부나 인맥 리스트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믿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텅 빈 옷장과 먼지 쌓인 화장대뿐이었다. 이런 와중에 최유라는 회사의 위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모님 노릇을 하겠다며 회사에 출근해 직원들의 기강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을 휘젓고 다녔다. 그녀는 업무 파악은 뒷전인 채 자신의 집무실 인테리어를 최고급으로 바꾸라며 총무팀을 들볶았고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혁은 유라의 철없는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지만 지금 당장 그녀마저 내치면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억지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참아내고 있었다. 유라는 민혁의 복잡한 심경도 모른 채 이번 주말에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해야 한다며 법인카드의 한도를 올려달라고 조를 뿐이었고 민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음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쳤다. 그는 과거 서연이 회사 자금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망설였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느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서진그룹의 핵심 사업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 투자자들이 줄줄이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들은 서진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상은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민혁의 이혼 소식과 그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우려한 것이었다. 민혁은 급하게 투자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고 그들은 민혁의 호언장담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다. 한 투자자는 대놓고 서연의 안부를 물으며 그녀가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는데 그녀 없이 이 거대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비꼬듯 질문을 던졌다. 민혁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반박할 말이 없어 입술만 깨물었고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서로의 불신만 확인한 채 끝이 나고 말았다. 민혁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며 뉴스 속보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화면에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생중계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 세계의 저명한 경제인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다. 민혁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잔치를 구경할 때냐며 짜증을 냈지만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의 한 인물을 가리켰다. 민혁의 시선이 비서실장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화면 중앙 연단에는 그가 알고 있던 촌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의 낯선 여자가 유창한 영어로 기조 연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면 속의 윤서연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는데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겨 카리스마 넘치는 전문 경영인의 포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어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청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자막에는 블랙스톤 아시아 총괄 대표 윤서연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블랙스톤은 전 세계 자본시장을 주무르는 거대 사모펀드로 서진그룹 같은 기업쯤은 손가락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었다. 민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그녀가 언제부터 저런 거물급 인사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서연은 연설을 마치고 사회자와 대담을 나누며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오너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녀는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그것이 서진그룹과 강민혁을 겨냥한 발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곡을 찌르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경영이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신뢰를 쌓는 것이라며 무능한 경영진이 기업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했다. 민혁은 화면 속의 서연이 마치 자신을 빤히 쳐다보며 비웃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알던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아내는 연기에 불과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 시각 포럼 현장에 있던 서연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단을 내려왔고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서진그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블랙스톤의 한국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예고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의 곁에는 그녀를 보좌하는 엘리트 수행원들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연의 손짓 하나에도 민달팽이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최상의 의전을 제공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휴게실에 들러 숨을 고르며 핸드백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발신자는 예상대로 강민혁이었다. 그녀는 액정에 뜬 그의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차없이 거절 버튼을 눌러버리고는 전원을 아예 꺼버렸다. 민혁은 전화를 받지 않는 서연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고 비서실장에게 당장 포럼이 열리는 호텔로 차를 대기시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직접 가서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연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민혁은 서연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그녀가 가진 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도로가 꽉 막혀 차가 움직이지 않자 민혁은 운전기사에게 화풀이를 해댔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숲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서연이 자신을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블랙스톤의 임원들과 비밀 회동을 갖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서진그룹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는 서진그룹이 발행한 채권의 대부분을 블랙스톤이 우회적으로 매입했다는 내용과 함께 언제든지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하여 부도를 낼 수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임원들에게 사냥감을 너무 빨리 죽이면 재미가 없으니 천천히 피를 말려가며 숨통을 조여야 한다고 차갑게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수모와 민혁의 무시가 서려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임원들은 서연의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결단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 민혁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럼이 끝나고 주요 인사들이 빠져나간 뒤였지만 로비는 여전히 서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미모의 여성 CEO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으며 그녀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민혁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서연의 행방을 찾았지만 호텔 직원들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라며 그녀의 숙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민혁은 자신이 서진그룹의 회장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호텔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민혁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옷매무새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 끝에는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민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건배를 하듯 허공에 잔을 부딪혔고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서연은 민혁이 지금 겪고 있는 좌절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그가 잃게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돌아서며 이제 과거의 윤서연은 죽었고 오직 블랙스톤의 냉철한 지배자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방 안가득 퍼지는 클래식 음악 선율이 그녀의 우아한 움직임과 어우러져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그룹 본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혐의는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직원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민혁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뉴스 앵커는 이 모든 수사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민혁은 직감적으로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웠다. 유라는 겁에 질려 민혁에게 매달리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울부짖었지만 민혁은 그녀를 밀쳐내고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청할 곳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뚜뚜거리는 신호음만이 그의 고립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브로 중계되는 압수수색 장면을 지켜보며 비서에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진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민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평생 쌓아올린 자존심을 짓밟아주는 것이었다. 이제 민혁은 자신이 걷어찬 복덩이가 사실은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세상이 열렸음을 선언했다. 민혁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가면서 로비에 걸려있던 창업주인 선친의 초상화와 눈이 마주쳤지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려버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향해 터졌고 기자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군중 속에 섞여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눈을 크게 떴지만 다시 보았을 때는 이미 환영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차문이 닫히고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민혁은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몸을 떨었다. 서진그룹의 몰락과 함께 그의 화려했던 인생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서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임원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브랜드 전략 고문으로 셀프 임명하고는 첫 번째 안건으로 그룹의 로고를 자신의 이니셜을 딴 화려한 금색 문양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기업의 정통성을 하루아침에 내다 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난색을 표하자 유라는 들고 있던 결제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회사의 안주인이나 다름없는데 감히 월급쟁이 주제에 자신의 미적 감각을 무시하느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당장 사표를 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머리가 지끈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유라의 길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생각에 홍보팀장에게 나가보라는 눈짓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유라의 무지와 오만이 빚어낸 참사는 단순히 사내 분위기를 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지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구내식당의 식자재 등급을 낮추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에 걸 그림을 구매하는데 수억 원을 지출했다. 이러한 사실은 블라인드 앱을 통해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었고 서진그룹은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며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소액 주주들은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혁은 홍보팀에게 기사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느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등 돌린 언론사들은
서진그룹의 몰락을 즐기듯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혁은 예전처럼 유력 일간지의 편집국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그를 피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술자리에서 형님 동생하며 맺어온 인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연은 민혁이 사고를 칠 때마다 조용히 편집국장의 부인들이 모이는 자선 바자회에 참석하거나 그들의 자녀 유학 문제를 상담해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왔었다. 민혁은 그동안 자신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 서연의 세심한 내조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유라가 옆에서 인터넷 댓글을 보며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방방 뛰는 모습은 그의 화를 돋을 뿐이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민혁은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과거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서진그룹이 성공시켰던 대형 프로젝트들의 계약서와 회의록이 보관된 비밀 금고를 열었고 먼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어내려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3년 전 회사를 부도 위기에서 구했던 중동 건설 수주건이었는데 당시 민혁은 자신의 배짱 있는 배팅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 뒷면에 붙어 있는 메모지에는 아랍어 통역도 없이 무모하게 달려들었던 민혁 대신 현지 왕족의 문화와 예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서연의 자필 전략 노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는 동안 밤새도록 계약 조항을 검토하고 독소 조항을 수정하여 팩스로 보냈던 것이었다. 민혁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미친 듯이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는데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했던 리조트 사업권 획득 당시 까다롭기로 소문난 장관을 설득한 것도 민혁의 로비가 아니라 서연이 장관의 노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다. 경쟁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 자료 역시 서연이 개인 탐정을 고용해 찾아낸 것이었고 자금난에 허덕일 때마다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투자자들은 모두 서연이 대학 시절부터 관리해온 인맥들이었다. 민혁이 천재적인 경영 감각이라고 자부했던 모든 순간들 뒤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는 단지 그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진실을 마주한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후회와 수치심이 밀려 올라왔다. 그는 서연을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공 같은 여자라고 무시하며 밖으로 나돌았지만 정작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는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유라의 명품 쇼핑 리스트와 바닥에 흩어진 서연의 치밀한 경영 노트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눈을 찔렀다. 민혁은 자신이 보석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파일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그의 비명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 시각 유라는 민혁이 회사에 남아 야근을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청담동의 고급 라운지 바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짜리 샴페인을 주문하며 자신이 서진그룹의 실세가 된 것을 자랑했고 친구들은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멍청함을 비웃고 있었다. 유라는 친구들에게 민혁이 조만간 자신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할 것이라며
다이아몬드 반지의 크기를 운운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위기나 직원들의 고통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녀가 취기에 비틀거리며 춤을 추는 동안 그녀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기밀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경쟁사의 스파이가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민혁의 책상 위에는 재무팀장이 올린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시장에 풀려있던 서진그룹의 전환 사채와 기업 어음을 특정 투자 자문사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규모가 이미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 투자 자문사의 모기업이 바로 블랙스톤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민혁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서연이 단순히 이혼의 복수를 위해 회사를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서진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블랙스톤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사냥꾼이었고 그들의 타깃이 된 기업은 뼈와 살이 분리되어 공중분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민혁은 급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미 임원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개중에는 벌써부터 살 길을 찾아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이들도 있었다. 민혁은 그들에게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임원들은 민혁의 무능함을 탓하며 웅성거렸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들어와 블랙스톤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전달했는데 그 안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가 들어 있었다. 안건은 현 경영진의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이었고 이는 사실상 민혁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혁은 종이를 구겨쥐며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의 분노는 허공을 맴돌 뿐 구체적인 대응책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민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 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유라는 지금 피부 관리실이라며 바쁘다고 짜증을 냈고 민혁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려 하자 머리 아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혁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고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는 바닥에 깨진 액정 파편들 사이에서 서연과 함께 찍었던 그러나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옛날 사진을 환영처럼 보았고 그때의 평온했던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오후가 되자 증권가 찌라시에는 서진그룹의 부도설이 기정사실처럼 돌기 시작했고 채권단은 본사로 몰려와 빚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회사의 앞날을 걱정했다. 민혁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술을 들이켰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을 철저하게 차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서연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서연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잠시 물러나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고 그 심판의 칼날이 이제 자신의 목밑까지 들어왔음을 느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바라보며 민혁은 서연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는데 그녀는 아마도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마시며 자신이 무너져가는 꼴을 즐기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생각하며 소름이 끼쳤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은 민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사진 속의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차가운 정적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보안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정문에 블랙스톤의 대리인이 도착했다는 보고였다. 민혁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했지만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심장은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다. 그는 천천히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고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낯선 남자들을 마주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차가운 인상의 변호사가 서 있었고 그는 민혁에게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것은 경영권 포기 각서와 함께 서연이 보낸 짧은 메모가 들어있는 봉투였고 민혁이 메모를 펼치자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변호사는 그런 민혁을 비웃듯이 바라보며 내일 아침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민혁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고 창밖에서 번쩍이는 천둥 소리가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파도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서진그룹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민혁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깨고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이곳에는 그룹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침통했다. 상석에 앉은 강민혁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오늘 회의는 자금난에 빠진 서진그룹을 구원해줄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민혁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귀띔해준 정보에 따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모펀드가 백기사로 나설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구세주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장내의 모든 시선이 출입구 쪽으로 쏠렸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의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한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민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성은 다름 아닌 그의 전부인 윤서연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재단이 돋보이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겨 차가운 도시 여성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냉철해 보이는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이 도열해 있어 그녀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 자리를 장악하러 온 권력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여보라고 부르며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곁을 지키던 건장한 경호원이 민혁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했고 민혁은 당황하여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민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주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비어있던 상석의 맞은편 자리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블랙스톤 아시아 퍼시픽의 대표이자 서진그룹 채권단의 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으며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연은 감정 없는 눈빛으로 회의 자료를 넘기며 서진그룹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화면에는 민혁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벌였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최유라의 사치스러운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주주들은 화면에 뜨는 숫자를 보며 혀를 찾고 민혁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민혁은 얼굴이 벌개져서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서연이 내밀고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마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게 민혁의 치부를 드러냈고 민혁은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기분을 느껴야 했다. 민혁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가 부부였던 시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호소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야말로 경영자로서 자격 미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는 부부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이 딸린 기업의 생사를 논하는 자리임을 상기시키며 민혁에게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주주들은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졸지에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며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완전히 서연의 페이스로 흘러갔는데 그녀는 서진그룹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도시 개발 사업의 허상을 짚어내며 수익성 분석이 조작되었음을 폭로했다. 또한 협력 업체들에게 떠넘긴 손실금과 이중장부의 존재까지 언급하자 민혁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은 민혁이 서연 몰래 처리했다고 믿었던 비밀들이었으나 서연은 이미 그 모든 내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서연이 자신의 곁에 있을 때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주었던 수많은 비리들이 이제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채권단의 요구 사항을 담은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과 보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채권단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정 관리를 신청하여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민혁은 치를 떨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미 대다수의 주주들은 서연의 제안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무능한 민혁보다는 냉철하고 능력 있는 서연이 회사를 맡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혁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절망적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민혁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서연이 있는 휴게실로 쫓아 들어갔다. 그는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렸다. 그는 유라와는 끝내겠다고 맹세하며 다시 서연과 합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 서연은 민혁의 손을 벌레가 닿은 것처럼 털어내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신은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서연은 민혁에게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당신은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던 세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5년 동안 묵묵히 내조했던 것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 때문이었으나 당신은 그 헌신을 쓰레기 취급했다고 차갑게 말했다. 민혁은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품고 있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난데없이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회사가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모양새였다. 유라는 서연을 보자마자 악을 쓰며 네가 감히 우리 오빠 회사를 뺏으려 드느냐고 달려들었지만 서연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뒹굴었다.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를 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유라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민혁에게 당신의 취향이 참으로 저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웃었다. 민혁은 유라를 일으켜 세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유라는 분에 못 이겨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유라의 명품 핸드백을 발끝으로 툭 차며 이 가방 하나 살 돈이면 해고된 직원 한 명에 몇 달치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유라는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고 서연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나가면서 민혁에게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했고 그 선택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장 노릇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이 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향수 냄새만이 남아 민혁과 유라를 조롱하듯 감돌고 있었다. 다시 회의가 속게되었을 때 민혁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서연은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해 나갔다. 그녀는 준비해 온 구조조정 계획과 신사업 비전을 발표하며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고 만장일치로 서진그룹의 비상경영위원회 발족을 승인받았다. 주주들은 서연의 탁월한 리더십에 박수를 보냈고 서진그룹의 주인은 사실상 이날부로 바뀌게 되었다. 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모니터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술병을 통째로 들이켰고 화면 속에서 빛나는 서연의 모습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겹쳐지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온 서연은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서진그룹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고 여론은 무능한 전 남편을 몰아내고 기업을 구하러 돌아온 여전사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반면 민혁은 패배자가 되어 뒷문으로 몰래 회사를 빠져나가야 했고 그의 곁에는 이제 아부를 떨던 비서진도 돈을 보고 달려들었던 유라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비 내리는 거리에 홀로 선 민혁은 빗물에 섞여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걷어찬 복덩이가 얼마나 눈부신 보석이었는지를 뼛속 깊이 사무치게 후회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야경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지만 민혁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가 자신이 서연과 처음 만났던 작은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제 재개발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폐허만이 남아 있었다. 민혁은 그 폐허가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앞으로만 흘러갈 뿐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뒤늦은 통곡뿐이었다. 한편 서연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복수가 완성되어 갈수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직 끝이 아님을 상기했다. 민혁이 가진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하게 박탈하고 그가 바닥을 기며 참회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서연은 붉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강민혁의 처참한 심정을 대변하듯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윤서연이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서진그룹의 젊은 총수였던 그는 이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힘을 잃은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소란이 커지자 호텔 지배인이 나타나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를 내쫓으려 했으나 민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연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가 흘리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대리석 바닥을 적셨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투숙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피해갈 뿐 누구도 동정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서연은 스위트룸의 인터폰을 통해 로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통쾌함보다는 깊은 권태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글을 올려보내라고 지시했고 잠시 후 흠뻑 젖은 채 덜덜 떨고 있는 민혁이 수행원들에 의해 끌려오다시피 방으로 들어왔다. 민혁은 서연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과거에 오만했던 독재자와는 전혀 다른 비굴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최유라에게 홀려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이라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고 변명했고 오직 서연만이 자신의 진정한 아내이자 동반자라고 횡설수설 떠들어댔다. 서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와인잔을 흔들며 그의 구차한 변명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실험실의 개구리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발치로 기어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다리를 꼬며 거리를 두었고 그 서늘한 거부감에 민혁은 움찔하며 물러났다. 서연은 민혁에게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돈과 명예가 아까워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그녀는 민혁이 유라를 탓하는 것조차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며 당신은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파멸을 자초한 것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서연은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민혁을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리며 그때마다 민혁이 보여주었던 무관심과 경멸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난도질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민혁의 가슴을 짓누르기에 충분했고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궁지에 몰린 민혁은 마지막 카드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과 가문의 명예를 들먹이며 회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그것은 서연의 영린을 건드리는 최악의 실수였다.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당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도박판의 판돈처럼 탕진한 사람이 누구냐고 되물으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민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빠진 경영진을 도려내고 수천 명의 직원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민혁에게 던지며 이것이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니 서명하고 떠나라고 통보했다. 그 서류는 경영권 포기 각서와 함께 민혁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공금에 대한 변제 계획서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할 처지였다. 한편 민혁이 서연에게 매달리고 있는 사이 최유라는 서진그룹 본가의 비밀 금고 앞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회사가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민혁이 재기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했으며 이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술에 취해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어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민혁이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달러 뭉치와 무기명 채권 그리고 회사의 1급 기밀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다. 유라는 환호성을 지르며 준비해온 여행 가방에 닥치는 대로 돈과 서류를 쓸어 담았고 민혁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에게 민혁은 그저 잠시 이용하다 버리는 낡은 지갑에 불과했고 이제 더 크고 화려한 지갑을 찾아 떠날 시간이었다. 유라는 짐을 챙겨 들고 나오다가 거실에 걸려있던 민혁과 서연의 결혼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며 악담을 퍼부었다. 그녀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서연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뒤틀려 있었고
훔친 기밀 서류를 경쟁사에 넘겨 서연이 인수하게 될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악독한 계획을 세웠다. 유라는 콜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하며 경쟁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를 제안했고, 상대방은 거액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쾌재를 불렀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창밖을 보며 유라는 파리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꿈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탄 택시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다. 이것은 민혁이 선택했던 사랑의 실체였으며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였다. 서연의 호텔방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민혁은 멍한 정신으로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열린 금고와 텅 빈 집안뿐이었다. 그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며 본능적으로 유라가 다녀갔음을 깨달았고 급하게 금고 안을 확인했지만 남은 것은 먼지뿐이었다. 민혁은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올 뿐이었고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가 믿었던 사랑은 신기루였고 그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으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수치심뿐이었다. 민혁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손을 떨었지만 차마 자신의 목숨을 끊을 용기조차 없어 비겁하게 흐느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고 언론은 서진그룹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특종을 보도했다. 이는 유라가 팔아넘긴 기밀 서류 때문이었고 시장은 패닉에 빠져 서진그룹의 부도를 기정사실화했다. 채권단은 즉각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담보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본사 건물에는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망연자실하여 일손을 놓았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서연이 이끄는 블랙스톤 인수팀이 도착했고 그들은 마치 구원군처럼 혹은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회사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회장실로 직행하여 민혁이 앉아있던 의자를 치우고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임원들을 소집하여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그녀는 유라가 유출한 기술은 이미 구형 기술이며 서연이 미리 확보해둔 차세대 특허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녀는 민혁이 멍청하게 유라에게 속아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중요한 알맹이는 따로 빼돌려 두었던 것이었고 유라가 가져간 것은 미끼에 불과했다. 임원들은 서연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추앙했고 서진그룹의 주가는 서연의 발표와 함께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도망친 유라와 몰락한 민혁을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집을 나서다 몰려든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는데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이었다. 기자들은 유라의 행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혁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혁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업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호송차가 서진그룹 본사 앞을 지나갈 때 그는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서연의 취임 연설을 보게 되었는데 화면 속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민혁은 눈을 감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유라는 위조 여권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도피 행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이 미리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 놓았고 유라가 도착하자마자 현지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비행기 안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파리의 패션위크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이었다.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돈다발과 기밀 서류는 그녀의 범죄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서연은 보고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확인했다. 감옥에 수감된 민혁은 좁은 독방에 갇혀 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영광과 몰락을 곱씹어야 했는데 그곳은 지독하게 춥고 외로운 곳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꿈속에서 서연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민혁은 면회 온 변호사에게 서연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변호사는 서연이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서연에게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조차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형벌처럼 느껴졌다. 서진그룹은 서연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불필요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서연은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과거의 권위적인 기업 문화를 혁신해 나갔다. 그녀의 리더십은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찬사를 받았고 서진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끔 민혁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지나칠 때면 잠시 시선을 멈추곤 했지만 그 시선에 더 이상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딛고 일어선 생존자였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주체였다. 어느 날 서연은 민혁이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면회 요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녀는 비서에게 정중히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민혁을 만나 그가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고 싶지 않았고 그저 그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랐을 지르며 뿐이었다. 서연에게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잘 사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이미 충분히 복수에 성공한 셈이었다.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밝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끝없는 가능성과 희망만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 누운 민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발로 걷어찼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하며 가슴을 쳤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고요한 정적만이 그의 흐느낌을 삼키고 있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겨울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의 뒤늦은 통곡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서진그룹은 과거의 부패와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윤서연 회장이 이끄는 서진그룹은 기존의 건설업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장하며 매년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은 서진그룹의 신사옥인 더 서연타워는 그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며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통유리로 마감된 건물 외벽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건물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수만 명의 임직원을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반면 서대문 형무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세상 밖으로 나온 강민혁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는데 그는 3년 전에 거만하고 화려했던 재벌 2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늙고 병든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수감 생활 동안 겪은 마음고생으로 인해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한때 명품 슈트가 감싸고 있던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구부정해져 있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며 출소를 환영해 줄 뿐이었는데 민혁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머니 속에는 교도소에서 작업 장려금으로 받은 푼돈 몇 푼이 전부였고 그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에 그는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던 동네와 회사가 있던 곳으로 향했는데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낯설고 두려운 감정마저 불러일으켰다. 그가 즐겨 찾던 고급 레스토랑과 클럽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를 사 먹으려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그를 냄새나는 노숙자로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고 민혁은 굴욕감을 느끼며 쫓겨나야 했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는 아시아 최고의 여성 경영인으로 선정된 윤서연 회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의 서연은 기품 있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민혁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민혁은 홀린 듯이 더 서연 타워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은 자신이 알던 서진그룹 본사 건물이 헐리고 새로 지어진 최첨단 빌딩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로비에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 했다. 민혁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서며 잡상인 출입 금지라고 쏘아붙였고 민혁은 자신이 이 회사의 전 회장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의 제복에는 서연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세련된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들은 민혁을 벌레 보듯 하며 거칠게 밀어냈다. 민혁은 바닥에 나뒹굴며 올려다본 건물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윤서연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하고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후광이 비치는 듯했다. 민혁은 급하게 몸을 일으켜 기둥 뒤로 숨었지만 시선은 서연에게서 떼지 못했는데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훤칠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젊은 부사장이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다. 민혁은 그 부사장이 과거 자신이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말단 사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더욱 비참함을 느꼈다. 서연은 민혁이 숨어있는 기둥 쪽을 잠시 응시하는 듯 했으나 이내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리고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서연의 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자 민혁은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빛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서연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따뜻한 조언들과 헌신적인 내조를 떠올리며 가슴을 쳤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다. 민혁은 자신이 유라와 같은 껍데기에 현혹되어 진짜 보석을 시궁창에 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민혁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빌딩 숲 사이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민혁은 서울역 지하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그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그의 옆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뇌리를 떠나지 않는 서연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는 꿈속에서라도 시간을 되돌려 서연에게 사죄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깨어나면 마주할 현실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한때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았던 남자의 말로는 너무나도 처참했고 그는 이제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결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한편 서연은 퇴근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던 남루한 노숙자가 민혁이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민혁은 이제 용서나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이자 과거의 희미한 기억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민혁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써 그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였다. 서연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시련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윤서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회사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자유의 향기가 그녀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서진그룹이 글로벌 IT 기업과의 합작 법인 설립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고 서연의 환한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민혁은 바닥에 버려진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민혁은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신문지 위로 떨어져 서연의 얼굴을 적셨지만 젖은 신문지는 금세 말라버렸고 민혁의 후회도 세상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신문을 품에 안고 웅크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고 주변의 노숙자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찼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남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묵묵히 인내하며 실력을 키웠던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세상의 정상에 우뚝 섰다. 강민혁의 뒤늦은 통곡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윤서연의 당당한 발걸음은 역사를 새로 쓰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했던 자의 파멸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자의 위대한 승리에 관한 기록이었다. 서연이 타워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그녀는 그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